야, 배경 화면이 좋네. 네? 뒤에 배경 화면이 좋아요. 아, 예, 예. 으차. 여기가 훨씬 더 낫죠, 저기보다. 네. 여기는 나무들은. 저기. 저희 집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는 길 있죠? 네. 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집이에요. 가까운 데 사시네. 네. 자, 우리 이제 인식론 이제 마지막 오늘 근대 이후의 인식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임마누엘 칸트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인식론 계속 얘기하면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별하다, 또 깨우치다, 깨우치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인식론에는 이제 믿음과 그 명분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의 자리까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고대의 인식론 철학자 우리 소크라테스 무지의 또 플라톤 이데아론 동굴의 비유 얘기하면서 쭉 전개했죠. 그리고 이제 감각과 이데아 쭉 얘기하고 중세는 이제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 그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 슘 얘기했었고 이제 오늘 근대 이후 인식론, 그래서 5페이지에 그 임마누엘 칸트, 어서 오세요.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볼까요? 임마누엘 칸트. 네. 뭐 칸트의 이름은 안 들어 보신 분이 없죠. 자, 5페이지 4 근대 이후의 인식론 칸트. 자, 비판 철학자입니다. 크리티컬 필로소피. 그래서 경험과 이성이 결합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성과 경험이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 우리가 경험, 그러니까 이성이 있죠. 그래서 이성은 판단, 경험은 합리, 그죠? 좀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진작에 이 경험과 이성이 이제 연결되어서 뭔가 딱 나올 법한데 계속 이렇게 이 플라톤 이성주의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어디 치우쳐서 막 논증하다가 이제 칸트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뭐랄까 정리하는 아주 집대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이성이 결합된 선험적 종합판단.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험적 종합판단. 뭐냐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라는 걸 통해서 그냥 이제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그래서 이제 사실 첫째는 거의 뭐죠? 거의 실험 이게 실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가면서 경험이 되면서 그래. 아, 이렇게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뭐냐면 판단한다. 아, 그래.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래서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칸트가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 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그죠? 경험과 이성 이게 이제 결합된 선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우리가 안다. 우리 아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 구조에 의해 형성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알면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막 모르고 막 가서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야 이게 장난치나? 이게 뭐 나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야 왜 누구죠? 어떤 분이 그 화가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장실 변기통 갖다 놓고 화장실 변기통 쓰다 나온 변기통 갖다 놓고 그거 제목이 뭐냐? 그 제목이 뭘 것 같아요? 화장실 예. 예? 꿈? 비용? 비용. 아. 예, 좀 한 단계 더 나가도 되죠. 자유 뭐. 예, 예전에 제가 가회 하다가 화장실에서 시를 쓴 게 있어요. 화장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심해갖고 책을 안 가져 들어가서 그래서 그 화장지에다가 이제 자유란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데 거봐 자유란 응? 가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 쓴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샘이에요. 샘. 샘. 네, 샘 거기서 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발적이죠. 늘 화장실을 가서 우리가 이제 버리는데 계속 뭐예요? 계속 뭔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샘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만해인가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도 그냥 화장실 변기통 보고 야 저거 뭐 장난치나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계. 그죠?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5페이지 아래쪽에 합니다. 근대 이후 인식론 칸트.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식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물이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상.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대상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뭐죠? 알고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칸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칸트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요 두 가지 경험과 이성이 완전히 정리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논술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칸트의 계몽, 칸트가 계몽이란 걸 얘기할 때 계몽. 여러분이 계몽이 뭐죠? 계몽? 자, 꿈에서 깨어서 새로운 거를 알아서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게 하는 거죠. 꿈 깨라잉, 꿈 깨고. 네. 자, 그래서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를 그죠? 무지를 알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계몽이라고 생각하는데 칸트의 계몽은 뭐냐? 칸트가 얘기하는 계몽은 이런 거예요. 계몽은 아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이게 진짜 계몽이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엄두를 못 내고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계몽이다. 그것이 왜냐하면 실천해 보면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이성의 판단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경험으로 가면 실천이죠. 실천으로 가면 또 다른 이성, 또 다른 이성이 또 다른 알미, 또 다른 지식이 거기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자녀교육 얘기했죠. 이 자녀교육을 이렇게 먼저 시킨 이렇게 선배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와, 참 존경스럽다, 부럽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생각에 나도 우리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애는 또 달라, 그죠? 또 환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실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성 판단이 더 정확해지고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이제 비판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비판이라면 비판과 비하는 틀리죠? 비판과 뭐 비하는 틀립니다. 비판은 비교 판단하여, 그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을 판단해서 뭐죠? 더 나은 것으로 지향해 가는 거.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순이 있죠.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과 모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비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판은 무조건 야, 너 왜 나 비판하지 마. 근데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비판은 나의 좋은 점 그리고 단점을 가려서 좋은 점을 이렇게 극대화시켜 주는 게 비판인데 우리에게 이제 비판의 의미가 대단히 시프트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모순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 왜 글쓰기 해보면 비판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다 뭐만 써요? 다 부정적인 것만 쓰잖아요. 비판이라는 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뭐야? 긍정적인 것도 비판이에요. 좋은 거. 그래서 이 좋은 거, 장점, 단점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것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게오르크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증법적 인식론이 대단히 유명하죠. 이제 그렇게 발전합니다. 변증법적 인식론. 서양 철학은 오늘로 종치려고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게오르크 헤겔의 변증법적 인식론입니다. 변증 많이 들어봤죠? 변증. 원래 우리 변호사들 있죠? 변호사. 이 사람들이 원래 변증가예요, 변증가. 예.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더 나은 걸로 가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이들의 목적은, 발전이에요, 발전. 성장이에요, 성장. 그런데 근데, 이 안에서, 아까, 칸트가 얘기했던, 이제, 칸트의 진정한 계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계몽과 이제 유사한 구조로 가면서, 이 헤겔은 그걸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정. 정이 있는 것은, 이게 최고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였어. 이게 베스트였어. 우리처럼 베스트. 야, 지금의 세계에서 이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문학사조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 문학을 하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시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시가 들어올 때, 근대시, 현대시 들어올 때 어디서 들어왔느냐? 자, 그러니까 1900년 초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요? 우리나라 상황이 1900년 초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 뭔가 노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슬픔, 저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 저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주지주의, 그러니까 프랑스의 시가 들어와요. 그 시가 되게 회의적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사회도 굉장히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발달된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주지주의, 되게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들이 이제 왔더니 너무 인생이 건조한 거야.
그죠? 맨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술을 권하는 사회. 지금도 술 권하는 사회라 그래. 그래서 뭐 어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맨날 뭐예요?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게 소주잔 기울이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그 술 권하는 사회. 그런 소설이 있는 것처럼 야 그래서 좀 우리 희망을 좀 보자. 희망을 보자. 그래서 야 우리의 희망은 뭐지? 그럼 자연으로 돌아가 볼까? 그래서 뭐야? 청로포가 나와요. 청로포가 뭐예요?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자연을 막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청로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연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선해 보여. 그러니까 뭐야? 아, 이게 베스트 세고였는데, 야, 아니야. 우리는 다 반대급부가 생겨. 반대급부가 생긴 거야. 그래, 반대급부가 생기니까 뭐예요? 이 정에서 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뭐냐면 이 정을 건전하게 비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게 나왔네? 또 다른 정이 또 나왔어, 이게. 또 다른 정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발전한 거죠. 여기까지 발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로 가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안 와닿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냉장고 컴퓨터로 여러분 이제 냉장고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어떤 냉장고예요? 최신식이죠. 네, 최신식. 근데 그 전에 쓰던 거 뭐예요? 그 전에 쓰던 거. 그 전에 쓰던 거 그게 제일 좋았어 그때는. 근데 뭐야? 보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뭐 샀어? 야 새로운 게 있네. 그래서 야 우리 또 버리고 새로운 거 사자.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자전거가 나왔을 때는 혁명이죠. 걸어서 다니다가 자전거가 나왔네?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자동차가 나왔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비행기가 나왔네? 그죠? 점점점, 그래서 변증법적, 이제, 뭐, 우리가, 하도 유물론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적 인식론은 모든 것은 뭐냐면, 지식이 축적되니까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딱 갖다 쓴, 이게 1700에 나왔잖아요. 근대에 나왔잖아요. 딱 갖다 쓴 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칼 막스나 이런 사람,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점 발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인식론. 지식은 변증법적 과정, 정반합이에요. 여기 이제 합이 다시 정의되는 거니까, 정반합. 그래서 점점 정반합을 통해 발전한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과 진보는 필연적 과정이래요. 역사는 진보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네요. 퀘션이 퀘션. 역사는 발전했으면 왜 지금 이 모양이 꼴이야? 그쵸? 역사가 발전한다며. 여기 세계는 발전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보와 빈곤.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다 발전했어요. 그래서 물론 과거보다 살기 좋아졌죠. 그 삶의 뭐 질도 나아졌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역사가 발전하는가? 정말 역사는 발전하고 좋은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떠들면 목 아프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자, 역사는 발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정 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복잡해서 발전만을 향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보와 퇴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겠지만 어느 순간은 더 역변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수철 같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발전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사는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발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나의 역사도 보니까 내가 발전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정신, 삶, 뭐 이런 모든 것들. 예. 기술이나 뭐 이런 거는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 같으나 뭔가 좀 부족한 듯, 뭐가 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게 뭐가 좀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퇴보도 있다. 후퇴도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발전하는 것 같으나 네. 다시 또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후퇴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전쟁? 전쟁. 그 기술, 예. 기술을 발달했는데 그 기술로 뭐예요? 도리어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예, 중세 사회 마녀사님 이렇게 칼로 몇 명 죽였어도 이거는 이제 과학 발달이니까 한꺼번에 뭐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그죠? 이런 그런 건 잘 지적했습니다. 네. 또 김민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다고요? 네, 이하동문. 제청동이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래요. 이게, 해결이, 역사는 진보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들 보세요. 더 어떤 나라죠? 그러니까 자, 연합국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은 두 나라 다 끼어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일본도 막 끼어 들어가고 이탈리아 끼어 들어가고 보면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또 뭐 그 안에 뭐 이제 철학자들도 있고 그 안에 휴머니즘도 있는데 그들이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니까 뭐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는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 발전이라고 했을 때 이 발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그들만의 발전, 그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식민한 이유도 뭐예요? 다. 이제 우리를 깨우쳐 준다는 거잖아요. 응?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식민사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웃겨요. 그러면은 역사가 발전했으면 그걸 깨우쳐, 요즘에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생기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하에 그 제국주의적인 사상을 그걸 옹호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있나? 요즘에 제가 좀 부끄러워요. 제가 요즘에 막 이상한 말 하는 그 신학교 제가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질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추하다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해겔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발전, 진보. 그러니까 발전과 진보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우리의 뭐랄까 덕성과 이런 것들이 아주 고매해져야 되는데 더 추악해지는 그런 느낌들, 그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겔의 변주법적 인식론, 변주법 자체가 그 당시엔 그렇게 보였어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해도 그 과학을 사용하는 자, 그죠? 그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우매하고 욕망이 생기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1900년 언어 철학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과 의미는 언어 체계 내에서 형성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 뭐냐면 우리의 세계, 칸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 아는 것이 우리의 인식 구조는 우리의 인식 안에서 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는 언어에 갇혀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언어, 말 말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 안에 우리는 갇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말할 수,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어가 없으면
내가 뭔가 여러분들의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내 기분과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전달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언어가, 소통의 그 언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수단이죠, 수단. 그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만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의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만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보다 더한 게 있죠.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사랑보다 더한 표현이 그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죽도록 사랑해. 네, 그죠? 정말 사랑해. 내가 너에게 뭐 간쓸게 다 빼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고요. 예, 별로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더 뭔가 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속에 갇혀 살고, 그리고 언어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우리의 감정 표현, 우리의 삶의 표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그래서 요즘에 그 예전에는 표준어스라 그랬어요. 표준어가 뭐예요? 서울 말씨가 표준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방언을 굉장히 텔레비전에도 여과 없이 드러내잖아요. 뭐 제주도 방언, 뭐 많이 드러내. 근데 이 방언 속에 이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를 넘어선 그런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요즘 드라마 뭐죠? 제주도 드라마 뭐예요? 폭삭 소가수다. 폭삭 늙었수다. 근데 폭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삭인가요? 제주도 방언이죠. 폭삭. 네. 폭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 폭삭. 야, 너 폭삭 늙었다. 그런 폭삭이 아니라는. 네. 폭삭 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폭삭이라는 건 뜻이 어떤 뜻이에요? 제주도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사하시다가 제주 방언 우리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단 맛이. 그죠. 속았다. 완전 우리가 속았다. 나는 그래서 나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이거 시집 가갖고 남편한테 속았구나. 나 그렇게 날 했는데 그 안에 뭐냐면, 근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우리가 해석했어요. 폭삭 속았수다. 수고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수고했어요. 이 정도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제주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죠? 감정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4.3. 그러면서 이제 뭐 옴팡진.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형기영에 보면은 이제 순이 삼촌이 나와요. 형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우리는 순이 삼촌이라면 우리 삼촌은 남자잖아요, 남자. 여기서 이 순이는 여자잖아요. 이 삼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촌이 아니에요. 예. 그건 여자를 표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굉장히 친한 사람, 굉장히 친하고 물론 혈육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비트겐슈타인 말처럼 다양한 언어들이, 다양한 우리의 이제 그 방언들이 사실은 그 표현하는 그 뭐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이나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문화 속의 언어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고전 문학에 보면은 그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슬퍼. 그래서 모래랑 다리랑 먹고 나는 청산에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었다. 나는 청산에 살 거. 이게 자연 친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어떤 무신의 난 일어났죠.
몽고 항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살아야 돼. 그래서 모르랑 다리랑 먹고 나는 청산에 살아를 잤다. 근데 거기에 살고 싶어요. 거기서 살래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살. 근데 톤은 어때요? 자, 여러분 이제 고려 가요의 톤은 뭐냐면 3문절이에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셩. 되게 경쾌하잖아요. 왜 경쾌할까요? 현실이 힘들어서. 현실이 힘들어서 뭐야? 그래도 그렇게 노래라도 부르자 이거예요. 노래라도 부르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와 그 언어 속에 시름과 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그 아픔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증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또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의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제주도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 우리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제주도 방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도 제주도 출신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랑 통화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엄마한테 왜 반말하고 그래? 반말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이 한 말은 뭐예요? 존댓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 속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영어, 전 세계 스탠다드 영어죠. 그 영어로만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언어는 뭐야? 문화죠,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왜 한글인지 아시죠? 왜 한글? 주시영 선생님이 이 언문이라서 언문, 여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한글이라 했을까? 한글. 한이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큰 글. 큰 글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이 하나. 한민족. 우리의 글이다. 우리의 글이다. 예, 그래서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사라지면 그 문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이제 이 한글 뭡니까? 백오인 사건. 이름이 생각이 나네. 그 백오인 사건 이제 그 한글 학자들로 백오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글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근데 일제는 그 아주 그 천박한 일본어를 여러분 일본어는 우리한테 넘어간 거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우리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와 우리 글이 우리 이두가 섞여서 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언어는 잡종이에요, 잡종. 앞에 도구를 안 붙였나?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가 뺏기면 뭐도 뺏긴다? 예, 정신, 문화도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뺏기면. 자, 비트겐슈타인, 에드문드 후설, 그냥 현상학,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이데거, 실존주의 인식론. 자,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실존주의 인식론은 뭐냐면 아까 경험으로서의 인식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식론의 현대적 의미. 오늘은 40분만 할 거예요. 더해요? 아니, 좋아요. 자, 인식론의 현대적 의미.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 과학 철학. 칼 포머, 토마스 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철학적 인식은 뭐냐? 형이상학적으로만 얘기했어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간념적이죠. 간념적. 철학적이라고도 하죠. 이런 변증 이런. 근데 이제는 우리 인식론이 형이학적인 것들로 나온다. 뭐냐면 과학이 나왔어. AI. 그죠? 기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요즘은 챗GPT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미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챗GPT, 저도 소설 지금 챗GPT를 이용해서 써요.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얘가 쭉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또 데이터를 쭉 집어넣어요. 그럼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집어넣어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나다가 담배는 안 피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야 이런 식 표현 뭐 없냐? 80년대의 군대 상황을 한번 그려줘.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가짜냐? 아니에요. 요즘은 이걸 다 인정해요. 왜? 모든 데이터는 뭐예요? 작가가 다 집어넣거든요. 그 스토리도 다 집어넣어요. 근데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다 써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막 자료 찾으려고 이쪽으로 갔다가 막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얘가 앞에 다 정리해 주니까. 저는 이제 무료로만 이용해요. 유료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해도 그건 얘는 이제 한계가 있다. 하루에 한 10개 하면은 더 이상 정보를 안 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고 쭉 내오면 제가 다시 이제 보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 세계가 뭐 기계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사고의 틀이. 그래서 누구죠? 그 책 많이 쓰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황석영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AI 때문에, 챗 GPT 때문에 백과사전 100개를 얻은 느낌이다. 비서를 10명을 얻은 느낌이래요. 비서를. 예. 이제 이거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걸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1, 2년 전만 해도 막 나왔을 때 그 일본에 어떤 그 공모전에서 1등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을 받고 나서 이 여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챗GPT 이용해서 썼다. 근데 막 언론에서 막 서로 설왕설래했는데 인정했어요. 왜? 그것도 이 사람의 창작물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그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붓이라고 하는 도구로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챗GPT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상용화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생각의 틀이 뭐예요? 이제는 AI 시대, 과학의 시대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 자, 여러분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 수학에서 증명을 하려면 이 견실한 추론이 나와야 돼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쭉 가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사색이라고 하는 그 난제가 있었어요. 지도에 사색을 그리는 난제가 있었는데 10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어떤 수학자가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었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엄청나게 설왕설래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인정해요. 왜? 컴퓨터가 계산은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컴퓨터에게 맡기자. 그리고 증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산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수학 시험 시험 볼 때 요즘은 암산 이런 거 필요 없죠. 왜? 계산기로 해고 네가 뭔가 서술해 나가는 과정은 네가 써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증명하는 것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 인식론, 인간과 기계가 지식의 차이, 정보와 사회의 지식 확산과 진실성의 문제.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인간은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기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 인식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상이다. 서양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경험론과 합리론 논쟁을 계속 변화해왔죠. 경험과 합리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원래 경험에서 합리가 나왔는데도 또 처음에는 경험과 이성이 논쟁을 벌였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이성이 쑥 들어가니까 경험과 합리라는 건 이성을 전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것도 통합되고 이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형이상학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이제 형이하학적인 이런 과학주의나 이런 것들도 함께, 그래서 함께 실존하는 것에 모든 것, 사고와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모든 것이 우리의 이제 인생의 범위, 즉 우리의 세계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물론 책을 저도 이제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욕은 그냥 어떤 정보를 그냥 짜집게 해서 듣는 거랑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그 아우라는 달라요. 그죠? 뭐랄까 김치찌개를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는 것과 그냥 시장에서 가고 그냥 사 먹는 그런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 믿음 플러스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 인식이라고 하는 정당성이라고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게 유용한가, 이게 무익한가 이런 것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틀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뭔가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걸 수용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도구적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이것을 어떻게 또 가치 있게 발현하느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서양 철학사 이제 인식론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책을 읽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책 있나요? 이 책 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그 책 읽고 정리해 주겠다는, 같이 나누겠다는 얘기. 두려워. 혹 하고 싶은 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선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유익하다는 걸 놓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게요. 자, 이 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리 챗GPT에 쳐봐도 돼요. 요런. 근데 새로운 나온 책은 챗GPT에서 안내해 주더라고. 저작 그런 게 있으니까 새로 나온 책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